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용기 내는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이숙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68이 된 저는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홀로 일궈온 작은 가게지만 제겐 삶의 전부였죠. 아들 민호가 35살에 결혼하고 손자 준이를 낳았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들 부부와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스타트업을 창업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는 날로 차가워졌죠. 며느리 미진이도 처음엔 살갑게 굴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새벽 6시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어머니, 저 미진인데요. 정말 급한 부탁이 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전화하지 않을 시간이었죠. 며느리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무슨 일이니? 민호 오빠가 갑자기 지방 출장을 가야 하는데 저도 회사 워크숍이 잡혔어요. 준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오늘만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사이인데 갑자기 손자를 맡아달라니. 속으로는 서운했지만 7살 준이 생각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 내가 갈게. 몇 시까지 가면 되니? 9시까지만 와주시면 돼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시계를 봤어요. 시장 장사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가게 문을 늦게 열기로 했죠. 서둘러 시장에 가서 준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준비했어요. 김밥 재료, 떡볶이, 어묵. 제가 만든 음식은 늘 구식이라며 외면당했지만 그래도 정성껏 준비했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아들 집에 도착한 건 8시 반이었어요. 강남 한복판 고급 아파트, 제가 평생 벌어도 살 수 없는 곳이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호가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빨리 오셨네. 아들은 일어서지도 않고 인사했어요. 준이는? 아직 자고 있어요. 미진이가 깨워놓고 갔어야 하는데.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가져온 음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민호가 다가와서 냉장고를 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이제 그런 구식 음식 말고 럭셔리 케이터링을 시켜 드세요. 수준이 안 맞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구식이라니. 준이가 김밥 좋아하잖니. 할머니가 만든 거라고 하면. 준이도 이제 그런 거 안 먹어요. 유기농 샐러드나 스테이크 같은 거 먹죠. 시대가 변했어요, 어머니.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저는 홀로 부엌에 서서 눈물을 삼켰죠. 준이가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을 때는 9시가 넘어서였어요. 할머니. 준이가 반갑게 안겼지만 민호가 바로 말했어요. 준아, 아빠 일 있으니까 할머니랑 조용히 놀아. 알았지? 네, 아빠. 민호는 서재 문을 닫고 들어갔고 저는 준이와 거실에서 놀아주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서재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죠. 투자금 회수는 다음 주까지 완료하고 장부 정리는 깔끔하게 해. 주변에서 압박 들어오면 대응 매뉴얼대로 처리하고.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들이 하는 사업이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 투자 관련 일이라고만 들었거든요. 할머니, 저 아빠 서재에서 게임기 가져와도 돼요? 준이가 물었어요. 아빠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아빠는 통화 중이면 문 열면 안 돼요. 그냥 살짝 가져올게요. 준이가 서재로 뛰어갔어요. 잠시 후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죠. 준아, 그건 게임기가 아니잖아. 이상하네. 게임기 가방인 줄 알았는데. 그때 서재 문이 벌컥 열리며 민호가 나왔어요. 준이야, 그거 당장 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류 가방을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다시 서재로 들어갔죠. 뭔가 수상했어요.
평소 차분한 아들이 그렇게 다급한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일부러 거실에 있던 고가의 도자기 장식품을 팔꿈치로 건드렸어요. 어머, 쨍그랑.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어머니, 그게 얼만데? 민호가 서재에서 뛰어나왔어요. 미안해. 실수로. 내가 물어줄게. 아니, 됐어요. 준이 다칠 수 있으니까 비켜 있어요. 민호가 청소도구를 가지러 간 사이 저는 재빨리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놓인 검은 서류 가방을 열어봤죠. 안에는 두툼한 현금 다발과 함께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서류를 펼쳐보니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투자자 명단이라고 적혀 있었고 수십 명의 이름과 금액이 빼곡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정부 지원금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개인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보였거든요. 제일 충격적인 건 가방 깊숙이 들어있던 대포폰 여러 개였어요. 이게 뭐지? 민호가 왜 이런 걸?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서둘러 핸드폰으로 서류 몇 장을 사진 찍고 가방을 원래대로 닫아놨죠.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민호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화장실이 어디더라? 오랜만에 와서 헷갈리네. 저쪽이에요. 민호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지만 저는 태연한 척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을 자세히 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투자자로 적힌 사람들이 대부분 20대 청년들이었고 금액도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다양했어요. 그리고 메모란에 회수 불가, 연락 두절, 법적 대응 차단 같은 말들이 적혀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 아들이 청년들의 창업 꿈을 이용해 돈을 빼돌리는 사기꾼이었다는 걸. 거실로 돌아오니 민호가 노트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화면을 슬쩍 봤더니 투자 수익률 200% 보장 같은 문구가 보였죠. 어머니, 준이 점심은 제가 시켜놨어요. 어머니도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나는 됐어. 민호야, 내가 하는 사업. 정확히 뭐니? 청년 창업 컨설팅이요. 정부 지원금 받는 거 도와주고 투자도 연결해주고. 그래? 잘 되니? 당연하죠. 요즘 청년들 창업 열풍이잖아요. 저만 믿으면 다들 성공할 수 있어요. 아들의 뻔뻔한 거짓말에 속이 뒤집어졌어요. 하지만 참았죠. 증거를 더 확보해야 했으니까. 오후 2시쯤 민호가 잠깐 나간다고 했어요. 1시간 안에 올게요. 준이 잘 봐주세요. 민호가 나가자마자 저는 다시 서재로 들어갔어요. 이번엔 좀 더 꼼꼼히 살폈죠.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USB가 있었어요. 노트북에 꽂아서 내용을 확인했더니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와 함께 대응 매뉴얼이라는 파일이 있었어요. 매뉴얼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피해자가 항의하면 처음엔 투자 실패로 포장할 것. 법적 대응 위협 시 역고소로 압박. 언론 노출 차단을 위해 필요시 합의금 제시. 더 충격적인 건 피해자 명단에서 발견한 이름이었어요. 최진수 25세 -3천만 원. 진수는 제가 시장에서 가장 아끼는 후배 상인 영희 씨의 아들이었어요. 영희 씨가 몇 달 전 우리 진수가 창업한다고 대출까지 받았어요 라며 자랑스러워했던 기억이 났죠.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고 할 수 있어요. 내 아들이 내 주변 사람들까지 망치고 있구나.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모든 자료를 사진으로 찍고 USB 내용도 제 핸드폰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중요한 문서 몇 장을 빼냈죠. 민호가 돌아왔을 때 저는 준이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가보셔도 돼요. 미진이가 곧 올 거예요. 그래, 나도 가게 문 열어야 해서. 집을 나오면서 결심했어요.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내 아들의 죄는 내 손으로 멈춰야 한다고. 그날 저녁 저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죠. 신고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사기. 조직적인 투자 사기를 신고하려고요.
경찰관이 자세한 내용을 물었고 저는 준비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어요. 피의자와 어떤 관계시죠? 제 아들입니다. 경찰관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어머니가 직접 아들을 신고하시는 거예요? 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멈춰야 해요.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제가 제공한 자료가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에 바로 영장을 신청했죠. 다음 날 아침 민호의 집에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저도 함께 갔죠. 이민호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 이게 무슨... 엄마? 민호가 저를 보고 경악했어요. 엄마가 신고한 거야? 민호야, 이제 그만해. 너무 많은 사람이 다쳤어. 미친. 친엄마가 어떡해. 그때 미진이가 뛰어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여보. 상황을 파악한 미진이가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어머니가 우리 가정을 망쳤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미진아, 민호가 한 일을 알고도 그런 말을 하는 거니? 그게 뭐든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경찰에 팔아요? 미진이의 절규가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민호가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날 이후 내 삶은 달라졌어요. 미진이는 저와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손자 준이도 만날 수 없게 됐죠. 시장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면서 자식을 경찰에 판 엄마라는 수군거림도 들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며칠 후 영희 씨를 찾아갔어요. 영희야, 진수 어떻게 지내? 언니, 사실 우리 진수가 사기당해서 창업 자금 다 날렸어요. 지금 알바 뛰면서 빚 갚고 있어요. 그 사기친 사람이 우리 민호야. 영희 씨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언니 아들이? 응. 내가 직접 신고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희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가 뭐가 미안해? 언니가 신고한 거야? 정말? 더 일찍 알았다면 진수가 피해 입기 전에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날 영희 씨와 함께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민호가 만든 피해자들을 찾아서 도와야겠다고. 저는 경찰 조사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을 한 명씩 찾아다녔어요. 대부분 20대, 30대 청년들이었죠. 꿈을 갖고 창업에 도전했다가 전 재산을 잃은 아이들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사기친 사람 엄마라고요? 한 청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정말 죄송해요. 내 아들이 당신의 꿈을 짓밟았네요. 어머니가 뭐가 죄송해요. 오히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하죠. 피해자들과 만나면서 알게 됐어요. 민호의 사기 수법이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정부 지원 사업인 것처럼 포장하고 성공 사례를 조작하고 믿음을 주기 위해 초반에는 소에게 수익을 주기도 했다더군요. 저는 부모님께도 말 못했어요. 창피해서. 죽고 싶었어요. 한 청년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죽으면 안 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도울게. 저는 피해자들을 모아 대책 모임을 만들었어요. 변호사도 소개하고 민호가 숨겨둔 재산을 찾는 데도 협조했죠. 수사 과정에서 민호의 비자금 계좌가 여러 개 발견됐어요. 피해 금액의 70%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어머니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피해자들이 하나둘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민호가 구치소에서 면회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면회를 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본 아들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엄마, 왜 그랬어요? 민호야, 내가 왜 그랬니? 어쩌다 이렇게 됐니? 돈이 필요했어요. 성공하고 싶었고 엄마처럼 초라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엄마가 초라해 보였구나. 시장에서 손 거칠게 일하면서.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전 달라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의 돈을 훔쳤니? 청년들의 꿈을 짓밟았니? 민호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후회해요. 하지만 엄마가 날 신고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민호야, 엄마도 아파. 하지만 너를 멈추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칠 거였어. 엄마는 정의로운 사람이네요. 아들보다 남이 더 중요하고. 아니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멈춘 거야. 더 큰 죄인이 되기 전에.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민호가 물었어요. 엄마, 나 용서할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넌 영원히 내 아들이야. 민호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어요. 재판 결과 민호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피해자가 많고 금액이 커서 형량이 무거웠죠. 미진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준이 양육권을 갖고 새 삶을 시작하겠다고 했죠. 저는 준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미진이는 단호했어요. 어머니 같은 분이 준이 할머니인 게 창피해요. 그 말이 비수처럼 박혔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준이가 커서 진실을 알게 되면 할머니를 이해해 주리라 믿으니까요. 피해자 모임은 점점 커졌어요. 서로 위로하고 힘을 합쳐 새 출발을 준비했죠. 어머니, 저희가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해요. 어머니도 함께 하시면 안 될까요? 영희 씨 아들 진수가 제안했어요.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도움이 되겠니? 어머니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머니의 용기도요. 그렇게 저는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시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청년들의 사업을 돕고 멘토 역할을 하게 됐죠. 어느 날 한 기자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어요. 아들을 신고한 용기 있는 어머니로서. 아니에요. 전 용기 있는 게 아니라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많은 분들께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연락을 받았어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부모들, 가족의 잘못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게 맞는지 갈등하는 사람들이었죠. 저도 아들이 나쁜 일 하는 걸 아는데 신고할 용기가 없어요. 한 어머니의 전화였어요. 사랑한다면 멈춰주세요. 더 늦기 전에. 자식을 경찰에 신고하는 게 사랑일까요? 방치하는 게 사랑은 아니에요.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결국 아들을 설득해서 자수하게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1년이 지났을 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미진이었어요. 어머니, 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정말?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결정을 하신 건지 이제 알겠어요. 준이가 뛰어와 제게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우리 준이 많이 컸네. 그날 준이와 하루를 보내며 행복했어요. 미진이가 말했죠. 어머니, 민호 오빠 면회 같이 가요. 준이도 아빠 보고 싶대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회복하면서. 민호도 변했어요. 옥중에서 반성문을 쓰고 피해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죠. 출소 후에는 피해 복구를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엄마 감사해요. 엄마가 막아주지 않았다면 전 더 큰 괴물이 됐을 거예요. 민호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지금 저는 청년 창업지원센터에서 멘토로 활동하고 있어요. 진짜 창업의 꿈을 가진 청년들을 돕고 있죠. 시장에서의 경험,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요.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었어요. 한 청년이 성공적으로 창업을 하고 찾아와 인사했어요. 민호에게 사기당했던 청년이었죠.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돼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죠. 영희 씨는 이제 제 가장 든든한 동지가 됐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 나라면 못했을 거야. 나도 하루에도 수백 번 후회했어. 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거야. 왜?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요즘 가끔 민호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요. 착하고 밝던 아이가 언제부터 돈의 노예가 됐을까?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눴다면 막을 수 있었을까? 하지만 과거에 매여 있을 순 없어요.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니까요. 피해자 협동조합은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았어요. 서로 돕고 의지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죠. 이게 진짜 창업이에요. 함께 성장하는 것. 진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가끔 민호가 출소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요. 사회가 그를 받아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가 끝까지 민호 곁을 지킬 거라는 것. 그게 부모니까요. 할머니, 아빠가 나쁜 사람이에요? 준이가 언젠가 물었어요. 아니야. 아빠는 실수를 한 거야. 그리고 그 실수를 반성하고 있어. 그럼 용서해줘야 해요?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거야. 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젠가 준이도 이해하겠죠. 할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요즘 저는 강연도 다녀요. 정의로운 선택의 용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잘못을 덮어주는 게 사랑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사랑은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보다는 아픔이 있죠. 하지만 그 아픔이 더 큰 상처를 막았다고 믿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라요. 옳고 그름 앞에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침묵하지 않기를. 미진이가 최근에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이해해요. 어머니의 선택이 우리 모두를 구한 거라는 걸.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는구나. 준이에게도 자랑스러운 할머니로 가르치래요. 옳은 일을 하는 용기를 가진 할머니라고.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제 시장에서의 제 별명은 정의로운 할머니예요. 부끄럽기도 하지만 자랑스럽기도 해요. 숙자 언니, 오늘도 청년들 만나러 가요? 응, 오늘은 사업 계획서 봐주기로 했어. 언니 덕분에 애들이 희망을 갖는 것 같아요. 시장 사람들의 시선도 변했어요. 처음엔 자식을 판 엄마였지만 이제는 용기 있는 엄마가 됐죠. 여러분이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자식의 범죄를 알게 됐을 때 신고할 수 있으셨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침묵하는 게 더 쉬운 선택이었을 텐데 정의를 선택할 수 있으셨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잘못을 방치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아픈 선택이 진짜 사랑일 수 있다는 것.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도 청년들과 만나 희망을 나눕니다. 민호가 만든 상처를 치유하는 일,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이자 사랑이라고 믿으면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진실과 정의를 외면할 수는 없어요. 옳은 길을 가는 용기가 때로는 가장 큰 사랑임을 이제는 알아요. 민호가 출소할 날이 이제 3년 남았어요. 그때까지 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민호가 돌아올 자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게 엄마가 할 일이니까요. 벌을 주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도 모두 사랑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제 경험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서 행복하세요.